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의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오늘은 박동규 변호사를 모시고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정책과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드림 법안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 들어보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 정책과 법규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하시면서 이제 취임을 시작을 하셨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빨리 이민과 관련된 조치들을 하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취임 선서를 한 지 바로 일주일 만에 1월 27일부터 이제 각종 이민 법안보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반이민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짚더라도 첫 번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서 네, 그때 그랬죠. 뭐 케네디 공항 비롯해서 공항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또 변호사들은 이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공항이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었던 그런 행정명령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 내내 계속이 됐지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체포령 이것이 내려서 전국에서 이제 불치자들을 체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이제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이런 어떤 반이민적인 이제 정책들이 확산이 되어서 첫 번째는 이제 유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업을 풀타임으로 참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돈만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 학생 개인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유학원들 또 학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단속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 비자는 주로 뭐 지상사 비자, L 비자, 그 다음에 전문직 취업 비자, H 비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는 이제 E 비자, 네. 이런 모든 비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비자 인터뷰에서부터 연장할 때 다시 그것을 과거에는 한번 비자를 줬으면 웬만하면 또 어지간한 비자 규정 위반 사례가 없으면 연장을 해주곤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책이 연장 시에도 처음에 심사를 할 때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라. 실제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더 엄한 기준을 연장할 때 또는 이제 회사를 바꿀 때 그 적용하게 되는 사례들이 이제 작년부터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된 다카 청소년들 서류 미비자이지만 어렸을 때 뭐 대개 60% 이상이 6살 이전에 들어온 이런 어릴 때 들어온 학생들인데 그 서류 미비 불체 청소년들 소위 다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5년 전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발동이 되어서 뭐 영주권은 아니지만 노동화증하고 소셜하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도 못 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취직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5년 동안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 9월 달에 그 다카를 폐지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이런 반이민적인 추세로 계속 나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규들을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있는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 출신 입국 금지 명령은 3번이 나왔습니다. 소위 Muslim Ban 1, Muslim Ban 2, Muslim Ban 3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이미 그 연방 법원에 의해서 불법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계류 중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다, 합법이 아니다라고 한 근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연방 헌법에 일단 법은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의회 입법기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대통령이 했다, 일종의 월권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등 조항이죠. 헌법에 인종이나 종교나 출신 국가나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딱 그 머슬람 그 중에서도 7개 국가를 콕 찍어서 그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의 평등 조항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일단은 났고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계속 머슬람 행정명령 2하고 3를 계속 탕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이제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의미는 일단 특별히 뭐 중동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거나 또는 뭐 그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런 이제 분들은 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이미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의 보다 큰 의미는 이것이 그 머슬람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더 큰 반인 법안들을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했었고 네. 작년 1년 동안의 이제 흐름들을 쭉 보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그렇죠. 네.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의 적 그러면 이제 테러 국가 아니면 이제 테러와 가담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민자들 전체를 일종의 잠재적인 테러범 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2-3시간 뭐 오하이오나 뭐 이런 시골에 가면 유색 인종을 아마 평생 거의 보지도 못했던 이런 어떤 그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어떤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그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자 권익공호단체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추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인 서류 미비자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라도 불심 검문을 받게 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단 숫자를 조사를 해왔는데요. 작년 1년에 그 추방된 통계가 지난 연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 한 해에 체포된 숫자가 14만 3천 명 그리고 그중에서 추방된 숫자가 22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체포된 사람들도 빨리빨리 즉결 심판을 해서 추방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숫자는 그 이전 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에 비해서 무려 40%가 증가한 무지 많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이 중에 이제 한인 추방이 157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도 한 케이스도 있고 안 알려진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추방을 할 때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모든 불체자, 모든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 있는 사람만 추방을 하겠다. 네. 예, 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추방된 전체 숫자 중에서 또 통계를 내보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 미만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중범죄 아닌 사람도 우리가 체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신분이 불법이니까 우리는 추방을 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처음에 본인들이 약속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범죄를 집중적으로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미사여구
내지는 보다 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한인들 특히 서류 미비자 분들 중에 근데 사실 여기는 서류 미비자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중에서도 이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일단 이제 체포의 대상이 되고 범죄에 이제 중범죄냐 경범죄냐에 따라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자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일단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거리에서 이제 불신 검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민국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하지 말 것. 네. 예.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에 사인만 하면 너 집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변호사들이 읽어보면 나는 지금 불법 체류자로 있고 나는 자진 출국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자진 출국 동의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비권. 예, 그래서 I have a right to remain silent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I want to talk to my lawyer.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이민자 권익 단체에서 저 이민자 권리 카드라고 해서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이제 한국말 영어로 써 있는 것을 저희가 배포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를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셔서 그 자리에서 아마 체포가 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전화는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하시고 제가 함께하는 이제 시민참여센터하고 이제 이민자 보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안내문도 만들고 이렇게 핫라인을 네.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변호사 명함이 없으면 646 450-8603 네. 이 번호를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역량이 되는 대로 변호사를 저희가 무료로 그 선임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서류 미비자 아닌 합법 체류자들,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나 취업 이민 소지자들에 대한 단속과 심사도 강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유학생들에 대한 단속은 일단 그 학원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출석을 점검을 일일이 하고 있고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민국에 보고를 하고 있는가.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유학원과 그 다음에 소위 랭귀지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그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연히 이제 이민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작년에 그 전에 없던 일들이 생긴 게 되게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데 들어와서 뭐 보통 한 5년 또는 뭐 길게는 10년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합법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물론 고학력자이고 취직이 잘 되면 뭐 H비자, 뭐 L비자, 뭐 E비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유학비자로 와서 학교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달러 쓰면서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되고 뭐 학교들에도 도움이 되니까 크게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네. 최근의 성향은 한 3년 이상만 랭귀지 ESL을 듣고 그 이후에 뭐 취업 비자로 바꿨건 영주권을 바꿨건 상관없이 그 3년 내지는 그 이상의 기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학교의 I-20는 물론이고요. 네. 성적 증명,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학교의 편지,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교과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다는 노트, 네. 클래스 노트도 갖고 오라 그러고 튜이션 낸 학비 낸 영수증도 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는지 네. 예, 같은 주 뭐 뉴욕 뉴저지에 살았으면 괜찮지만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살았는지 네. 뭐 아파트 렌트 그 다음에 무슨 정기 전화비를 영수증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합니다. 예, 저희 손님 중에 한 10년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되는데 10년치를 다 요구합니다. 각 학교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전혀 없었던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E 비자로 오신 분들 E 비자, H 비자, L 비자 이렇게 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가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거를 일종의 특권을 주는데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거는 뭐지? 우리의 국익에는 뭐가 도움이 되지?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한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불경기가 계속이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E2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에 한 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웬만하면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랬지만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을 좀 늘려서 앞으로 내가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됐으면 대충 넘어갔던 것들을 네. 지금은 이제 이미 고용을 늘렸고 그다음에 이익이 창출이 돼서 세금을 얼마 냈고 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면 기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자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L 비자, 지상사 비자 또 이제 H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금 규정이 있는데 그 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데 이 임금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주자니 한인 회사, 뭐 지상사 이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기 좀 어려운 형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죠. 네. 제가 듣기에 최근에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습 조사와 체포가 있었다는데 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또 무엇이 네. 있을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민 단속의 타겟이 서류 미비자 불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로 넘어갔다. 네, 이 부분이죠.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서류 미비자는 서류 미비자대로 수색해서 추방을 하고 네. 아울러서 동시에 고용주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17개 주에서 무려 98개의 세븐일레븐을 급습을 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서류 미비자로 추방된 사람은 21명 밖에는 안 돼요. 그 전체 숫자에 비해서 추방 자체의 숫자는 작은데 그 이유가 요번에 이민국 급습의 목적은 서류 미비자를 추방시키는 것보다는 이민국에서 앞으로는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 날 요번에 신임 국토안보국장이 이제 여성분이 됐는데 크리스텐 닐슨이라고 그분의 인터뷰가 세븐일레븐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400% 증가를 하겠다. 400%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누차 모슬렘 행정명령부터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부터 나올 때 이것이 순차적으로 간다. 처음에는 가장 약한 고리인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프레임을 만든 이제 이슬람 국가의 이민자들에게 가고 그다음에 서류 미비자, 그다음에 유학생, 취업 비자 가지만 결국은 이것이 영주권자, 또 고용주 또는 시민권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단계대로 과정을 가고 있어요.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나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합법 이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도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이미 백악관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민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봐서는 거의 뭐 99.9% 이것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서류 미비자 시절에 또는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 시절에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던 경우, 그러니까 뭐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나 SSI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푸드 스탬프나 SS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받았던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그 병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돈이 없으면 병원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웬만하면
세금 보고 갖고 오라 그래서 또는 세금 보고가 없으면 너 인컴 없지 해갖고 그러면 메디케이드 처리를 해서 정부의 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것 중에 특히 또 이민법상으로도 두 가지 메디케이드는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네. 예, 뭐 차에 치이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간 경우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예. 이 두 부분은 뭐 이민자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게 공공의 그 보건 정책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전염병이 있거나 뭐 이래서 만약에 그 커뮤니티에 전염병이 창궐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는 해준다. 또 이제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이제 부분이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니까 거기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받았으면 비자도 우리는 못 주고 영주권도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다든가 뭐 취업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쳐요. 네. 특히 이제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모든 가족 초청 이민에는 재정 보증인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예, 초청인이 될 수도 있고 초청인이 인감이 모자라면 주위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재정보증인에 사인하는 부분에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인하는 의미는 만약에 저 사람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나 SSA 같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당장 급하니까 정부가 주겠지만 네. 그 모든 액수에 대해서 재정보증인 사인한 사람에게 환불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조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실제로 정부에서 환불 소송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법도 아니고 이미 있는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니까 왜 못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환불을 받아서 그것을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 돈으로 쓰겠다. 예, 맨 처음에는 그 멕시코 국가에 그거를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왜 그걸 우리가 내?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재정 보증인들에게 환불을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하겠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슬렘 불체제에서 시작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그 반이민 정책이 이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갈 곳은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해서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적어도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나는 뭐 불체자가 아니니까, 네. 나는 모슬림이 아니니까, 나는 뭐 유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영주권 땄어, 나는 이미 시민권자니까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나에게 피해가 없어도 사실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신앙인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이분들에게 연민 또를 느끼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았으면 하고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우리 교황님을 비롯해서 미국 주교회의 또 뉴저지 뉴욕 추기경님 또 뉴욕 대교구 추기경님 등등 해서 이제 모든 카톨릭에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민의 신분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다. 그럼.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톨릭 교회는 이 사람들을 모두 환영을 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신분에 상관없이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신분이 특히 없는 사람 특히 이제 다카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어서 상당히 그런 그 이민자 권익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무엇보다 현재 한인 이민사회와 전체 이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에 관련된 드림 법안인데요. 저희 방송국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연방 예산 법안과 맞물려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그 다카 폐지와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면 지난 9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5년 동안 시행이 되어던 다카를 이제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어요. 네. 발표를 하면서 그날 일단 중단은 하지만 3월 5일까지 6개월의 시한을 둬서 3월 5일까지 연방의회에서 이들을 위한 드림 법안이나 또는 다카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본인이 사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다카에서 들어온 애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 They are excellent kids. 예, 예, 훌륭한 학생들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낸시 펠로시라고 이제 하원 민주당 당대표죠. 그분을 만나서도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 나는 드림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드림 법안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무려 70가지를 내거셨어요. 그래서 멕시코 장벽을 설치하고 합법 이민, 우리 가족 이민, 우리가 가장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신청하는 그것을 50%로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용주들의 그 직원들의 신분조사 E-Verify라고 하는데 그걸 의무화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라로리 프로그램 비자 그 추첨 영주권제를 없애겠다. 등등등 해서 이제 70가지를 내걸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 입장이 오락가락해서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뭔가라고 하다가 바로 1월 9일, 10일, 11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1월 9일 날 백악관으로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들을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당에서 합의만 해주면 나는 그날로 사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양당 지도부의 소위 이제 갱 오브 식스라고 해서 6인 위원회, 그러니까 양당의 중진 위원들이 6명이 모여서 어렵게 밤을 새워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4개 조항을 했는데 하나는 다카를 통과시키는 것,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경 장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전액을 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주겠다는 것. 그다음에 합법 이민 축소에 대해서도 당장 50%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3% 5% 해서 점차 늘려나가겠다. 네. 그리고 그 추첨 영주권제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소위 4-point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지고 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자기가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 발언이 왜 거지속을 같은 나라에서 미국을 잡고 오려고 하느냐. 그 S자 발언을 그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경한 단어를 써가면서 표현을 했다면 이분은 이 그 드림 법안에 대해서 전혀 사인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 지금 이제 1월 19일에 이미 지나갔죠. 그 예산이 통과 안 된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 그 다카 드림 법안을 그 예산 법안에 합친 이유가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 오리무중인데 예산 법안과 연결을 해서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지 예산 법안이 아닌 단독의 법안으로서는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카 드림 청소년들의 이런 절박함을 담아서 예산안에 우리 같이 포함을 시키자라고 해서 가져갔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다카 청소년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 추운 날씨에 워싱턴에 가서 밖에서 항의 시위도 또 그 연방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제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는 동영상 비디오를 보면 눈물로 정말 절규를 해요. 네,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19일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주를 연기를 했어요. 2월 8일까지. 그러면 예산안을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이 이 다카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톨릭 방송에 계속 저기 페티션 운동에 대해서 그 드림 법안 통과 지금 운동을 같이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애청자들께서 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이민법과 관련해서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 풀린다는 소식보다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정책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금년에는 드림 법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